자, 138쪽에 2번의 지형상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에 건축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행위에 대수선, 용도 변경. 자, 건축하는 행위부터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죠. 우리 건축 속에는 5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일단 그 1번의 신축과 2번의 증축을 구별하셔야 돼요. 새로 짓는 게 신축이고 추가로 더 짓는 게 증축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는 그림은 그리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맨날 그래서 지금 신축은 기존 건축에 없는 땅을 전제로 해요. 우리 1번에 건축에 없는 대지를 전제로 합니다. 기존 건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 차이예요. 만약에 기존 건축이 있는 땅에 지을 때는 증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 거 없는 대지인데 이 없는 대지 속에는 괄호 속에 기존 건축이 해체 또는 멸실된 지를 포함하되 기존 건축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잖아. 해체가 됐든 멸실이 됐든 해체나 멸실된 지를 포함해요. 왜? 현재 없는 땅이 됐으니까 포함하되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재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종전규모에서 있는 게 나중에 개축이고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규모가 이제 재축이 되는데 해체, 멸실이 개축, 재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재배고 나머지가 여기 신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3월달에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그림 없이 설명해도 뭔 얘기인지 와요? 아예 그림에서 설명해도 이해가 되냐고 이게. 건물이 없는 땅에는 해체 멸실된 게 없어졌으니까 없는데 개축, 재축은 별도의 개념이 있어서 3, 4번에 해당하면 개축, 재축이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신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외하고 여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신축이고요. 2번에 부속 건축물만 있는데 이제 새로 주된 건물을 짓는 거. 이 부속 건축물이라는 것은 주된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속 건축물 개념이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지만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용도가 부속 용도예요. 예를 들어 큰 어떤 음식점이 있다라면 그 식당은 주된 건축물이고 식당에 식재료 보관 창고를 따로 지었다. 그럼 그것은 부속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농가주택이 주된 건축물은 농가주택에 같이 지은 농기계 보관 창고 같은 게 부속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 나오면은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부속 건축물은 부속되어 있는 건축물이라 별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된 건축물이 나왔다면, 부속 건축물이 나왔다면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속 건축물만 있다라는 얘기는 주된 건축물 기준에서는 주된 건축물이 없는 땅이 되고 없는 땅에 새로 지었으니까 이게 신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신축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만약에 반대로 주된 건축이 있는 땅에 부속 건축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증축이 되죠. 있는 상태에서 더 지으니까요. 자, 증축 보세요. 증가시켜 짓는다.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를 전제로 해서 기존에 있는 대지를 전제로 해서 건축 면적이 같은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니까 아무거나 늘어나면 그게 증축이 되는 겁니다.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면. 그 다음에 3번, 4번 개축과 재축이 나오는데 개자가 고칠 개자고 재자가 다시 재자, 다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친다라는 게 다시 의미보다는 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건축이 있는데 이것이 해체됐느냐 멸시됐느냐에 따라 물릅니다. 해체가 됐다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체한 거예요. 멸실은 자연적으로 멸실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이 없어진 원인 중에서도 해체했다면 인위적으로 해체해서 개랑 연결되고 멸실이 됐다면 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둘의 공통점은 종전범위 내에서 가진 새 건물이 종전범위 내에서 진다는 것은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개축 보시면 기존 건축의 전분 일부를 해체하고 전분 일부를 해체하고 그냥 저는 해체로 썼습니다. 아직은 이건 0에 나와 있는 얘기라 지금 현재는 0에는 철거 이렇게 돼 있지만 0이 바뀌면 당연히 해체로 바뀌겠죠. 전분 일부를 해체하고
그런데 보통 해체라면은 전부 해체를 얘기하는 게 보통이에요. 만약에 전부 해체가 아니고 일부 해체라면 원래는 전부 다 해체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우질이 남아있는 상태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해체 외에 일부 해체도 별도로 인정을 합니다. 일부 해체도. 그래서 원래 일부 해체는 해체가 아닌데 이 정도 가로 속에 해당하는 그 정도 되는 일부 해체라면은 일부 해체지만 사실상 전부 해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해체이기 때문에 그 일부가 어느 정도 해체에 들어가느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나중에 배울 주요 구조부라면 주요 구조부는 이따 용어 시간에 나오거든요. 중간쯤에 나올 텐데 건축의 중요한 구조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3층짜리 건물을 제가 그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3층짜리 건물을 그렸다면 이 안에 이제 주요 구조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중요한 구조를 이루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제 대수선을 주로 이 개념을 쓰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된 거 지붕, 기둥, 벽은 당연히 있고 바닥을 지표하는 포, 주계단. 그래서 지붕 틀이잖아. 지붕 틀. 또 이거는 또 기존에 이건 아시는 분인데 또 막상 여기서 따로 얘기하려니까 또 불편하네 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자 어디 나오냐 하면은 참나 5번 밑에 있는 5번 밑에 2점 밑에 해놨네 참고에 참 멍청하게 어디서 찾고 있어 그죠? 동그라미 5번 밑에 참고 나오잖아 참고 주요구조부가 지붕 틀이에요 지붕 틀 전체 지붕이 아니고 지붕 틀입니다 지붕 틀 만약에 전체 지붕이라면 기와지붕 같은 경우 이 지붕 틀이 이런 게 지붕 틀인데 지붕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와장 하나도 다 주요구조가 해당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붕이라고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손대면은 이제 건축물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주요구조이기 때문에 지붕 중에서 지붕 틀입니다. 지붕 틀. 지붕 전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둥 위험하잖아요. 이거 함부로 손대면 기둥 벽 중에서는 내력벽이라는 말을 써야만 됩니다. 그냥 벽이 아니고 내력벽 내력 이 말이 들어가야만 돼요. 인내할 내자 힘력자 힘을 견뎌내는 건축의 무게를 견뎌내는 이런 하중을 버티는 이 정도 벽이라야 주요구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된 벽이라든지 칸막이용으로 설치하는 그런 벽은 아무리 손대도 건축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내력벽 정도가 돼야 주요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된 거 먼저 떠올렸다면 항상 바닥이 여기 빠질 수가 없잖아. 바닥이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1층 바닥, 2층 바닥 이렇게 바닥 그리고 이 바닥을 수평적인 바닥을 무너지지 않도록 수평적으로 떠받치는 것을 보라고 해요. 대들보도 보의 한 종류다. 수평적으로 이 바닥에는 이렇게 떠받치는 게 있어요. 그걸 봅니다. 함부로 손대 위험하잖아. 그리고 항상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계단도 주자를 넣어야 돼. 주계단만. 그냥 계단이고 주계단만 주요구조에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승강기 바로 옆에 있는 게 주계단이에요. 우리 건물에서는. 함부로 손대면 위험합니다. 계단도 꼭 있어야 되잖아. 건축의 3요소에다가 바닥을 지탱하는 포.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당연히 계단에 있어야죠. 이 6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외되는 것까지, 제외되는 거. 그거를 말하는데 다만 이때도 사이사이 있는 사이기둥은 사이에 있는 기둥이라 중요하지 않다. 최하층 바닥은 땅과 직접 맞닿아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무너질 염려 없잖아요. 땅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보는 작기 때문에 햇빛 가르는 차양 주계단에는 5개 계단 여러 기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되는 것까지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주요구조 개념인데요. 다시 앞에 3번에서 그럼 일부 해체란 뭐를 얘기하느냐 주요구조부 6가지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건 4가지를 꼽고 4가지 중에서 3곳 이상 정도면 엄청난 철거다. 여기서 4가지를 꼽는다면 건축물의 기본 3요소랑 관련된 주요구조는 당연히 꼽아야 되니까 내력벽, 기둥, 지붕, 틀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된 거 먼저 생각하시고 물론 지붕 틀 속에서도 한옥 설치 장려에서 한옥의 석가래만큼은 원래 지붕 틀에 속하지만 여기서 제외해 줍니다. 그럼 한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가래는
여기 통제받지 않고 제외가 되니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3요소에다가 보. 3요소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고 거기서 3요소 아닌 것 중에서는 보. 수평적으로 받치는 보가 무너지게 되면 떠받들고 있는 바닥이 같이 무너지고 거기에 걸쳐 있는 주계den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3요소에서 보. 이 네 가지 중에 셋 이상이 해체되는 것까지만 해서 일부 해체로 봐요. 이 중에 세 곳 정도가 해체된다면 엄청난 해체입니다. 만약에 세 정도 아니고 두 가지만 철거된다, 해체가 된다, 하나만 해체가 된다면 해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호출이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늘어났다. 그럼 그때는 증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돼야 해체입니다. 이렇게 해체한 상태에서 그 대전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이 이게 개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해체됐다 하더라도 종전 규모 내에서 짓는 거, 종전 규모 내에서 짓는 게 개축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아까 해체를 신축에서 포함시키기 때문에 신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인데 해체를 하고 3층, 2층, 1층, 3층 범위 내에서 짓다면 이게 개축이지만 4층, 5층을 짓게 되면 종전부를 넘어섰으니까 신축이 된다고. 아까 1번, 그 개념입니다. 아까 1번에서. 그 다음에 재축 보세요. 다시 재자, 재축. 멸실. 건축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멸실을 전제로 해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짓는 것. 그러니까 멸실된 상태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어야 요게 재축이 되고요. 가나 요건 다 갖춰야 돼요. 이 요건 초과하면은 그때는 신축이 된다는 거죠. 신축이 초과하면 당연히 신축인데 어느 경우 요건 갖춰서 재축이 되느냐? 연면적 합계는 정정규모 이하. 우리 건축 기준에서 연면적이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이 제일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 연면적은 절대 정정규모를 넘어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 이건 넘어서면 안 되고 정정규모 이하로 하면서 나번 요건을 같이 갔을 때 동의 수 한 대지에 몇 동이 있다 그 동의 수 아니면 층의 수 층수 몇 층짜리냐 아니면 높이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정정규모 이하이거나 모두 정정규모 이하라면 당연히 재축이 되고요. 아니면 또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이 둘도 아니고 어느 하나만 정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한 걸 전제로 해서 어느 한 부분 초과까지는 재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지 않은 게 신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좀 더 주의하셔야 되죠. 어느 한 가지라도 연면적은 절대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연면적은 정정규모 이하야 되고 동의수, 층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초과했을 때 여기까지를 재축으로 봐요. 이전은 옮기는 게 이전. 건축을 그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를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대지에서 같은 대지가 있는데 이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옮기는 걸 얘기해요. 그대로. 그림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다. 그대로 옮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되 어디에서? 같은 대지에서 이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위치만 바꾼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인접한 대지로 가게 되면은 기존 호텔 없는 땅에 옮겨가면 신축이 될 수 있고 있는 상태에서 옮겨가면 증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전이 안 돼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이전이 되려면 그래서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또 같은 대지에서 이 두 가지 전제가 꼭 맞아야지만 이전이 됩니다. 저거나 진도를 빨리 나갈 생각으로 그림을 안 그리고 했더니 뭐 그거나 똑같네 보니까. 그죠? 차이 없네. 별 차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월부터 아니면 1월부터라도 똑같이 이렇게 다 따라온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냥 이런 거 석석해도 나갈 텐데 또 항상 3월달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못 따라올까 봐. 그래서 1, 2월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보고 오시는 걸 제가 항상 좀 권유를 하는데 그게 좋습니다. 한결 달라요. 자, 대수선 보시고 대수선. 크게 고치는 게 대수선이에요. 아까 건축과 달라요, 이거는. 네. 대수선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크게 망가졌을 때 이걸 고치는 게 대수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용도 변경도 있는 상태에서 쓰임새만 바꾸는 게 용도 변경이고 이거는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의 주요 구조에 대한 수선 변경 또는 건축의 외부 형태에 대한 변경으로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래 대손의 개념에도 해당되면서 동시에 증축, 개축, 재축에도 동시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 개념인 증축, 개축, 재축이 우선하고 증축, 개축, 재축으로 봐야 되고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대손의 개념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기역에서부터 이응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30 이상이 됐든 3개 이상이 됐든 33자랑 관련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응번 5가지고 나머지는 숫자랑 관련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자, 요거 주로 대손할 때는 주로 주요 구조부 손대는 건데 이 주요 구조부를 이 정도를 손대니까 큰 대손이 돼요. 이 정도 뭐 대손이 아니라면 건축부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주가 알아서 그냥 자기가 고치면 됩니다. 위험해서 그러지. 위험해서 그래서 주요 구조 손대는 건데 주요 구조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이 4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주요 구조 개념, 대손의 개념을 전개하고 있어요. 또는 그러니까 증설하거나 아예 없애는 거, 있는 데 고치는 거, 변경이 4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하는데 이 중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응 요 5가지만 그 5가지만 요 수선 변경 앞에 벽면적 따지는 것은 30제곱미터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3개 이상 면적이 3제곱미터 너무 작으니까 면적 따지는 것은 30 이상 아니면 3개 이상. 여기 어디 앞에요? 수선 변경 앞에 붙어 있다는 거죠. 수선 변경 앞에. 증설이나 해체는 수선 변경에서 요게 자체로 크다. 없던 거 새로 만들고 있던 걸 아예 없애니까요. 변화의 폭이 큽니다. 근데 이건 있는 상태에서 수선 변경하기 때문에 요것보단 요게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 5가지만큼은 모든 수선 변경이 대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크기가 이상 되는 수선 변경이래야 대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증설 해체 앞에 붙는 게 아니고 증설 해체는 요거 자체로 세서 규모에 상관없이 대수선 이 정도는 이 정도가 되어야 대선. 다른 것은 그 5가지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도 없으니까 모든 수선 변경이 규모에 상관없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근데 여기랑 관련된 30 이상, 3개 이상 이거랑 관련된 것이 이건 둘자로 따면 편하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했던 거. 3의 숫자랑 관련되는 건 요거만이다. 5가지. 왜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세요. 기역번인 내력벽에 내고, 기둥에 기고, 디귿번에 보, 릴번이 지붕틀에 지잖아요. 이응번에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잖아. 외벽의 마감 재료만 얘기합니다. 이걸 왜라고 했어요? 왜? 마감 재료, 외벽의 마감 재료. 이 마감 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화재를 막는 게 방화예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응번만 옛날엔 없다가 나중에 최근에 들어간 게 이응번인데, 다른 것은 주로 주요구조 선대지만 이응번은 주요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안에 외벽의 건물 외벽에 쓰는 마감 재료인데 마감 재료? 마감 재료는 주요구조가 아니잖아요. 내력벽 자체가 1번처럼 그게 주요구조지. 그러나 요게 외벽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불에 견디도록 불에 안 타는 안이불자 탈연자 불에 안 타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써서 만들어 놨는데 그래야 다른 곳에 불이 나도 이쪽으로 불이 옮겨붙질 않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쓰는 사람이 쓰는 과정에서 이걸 바꾸더라는 겁니다. 바꿔갖고서 이런 불연재료 이럴 때 마감재료를 막 바꿔갖고 뜯어내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쉽게 옮겨붙어 갖고서 대형 화재로 번진 적이 있어서 주요구조 아니지만 요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 대손에 집어넣은 거예요. 대손에 해당되면 허가나 신고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기역번의 내력벽과 여기 외벽의 마감 재료가 면적 따지는 거 아닙니까? 둘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30제곱미터 이상이 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수산변경 앞에만 붙었잖아. 수산변경 앞에만. 정설 해체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이 기둥보, 지붕틀. 요것이 수산변경 앞에 3개 이상이 붙어 있고 다른 건 숫자 없습니다. 그래서 내기 보지 마, 3 이렇게 돼 있는 거. 하삼 이렇게 하는 건데 내기 보지 말라고 권유하는 거 아닙니까? 내기 보지 마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기 보지 마삼 이렇게. 다른 건 숫자 없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미음번에 화재를 막는 방화벽 아니면 방화구역이란 바닥벽이 됐든 이런 것을 증설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이라고 해서 뭐 일반적 바닥이 아니고 방화구역이란 바닥이 들어가서 뭐 일반 보통의 주거적 바닥은 이제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이건 좀 거의 안 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방화벽 들어간 바닥벽. 수선 변경 앞에도 면적 얘기 없잖아. 개수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설명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4개 보지만 5가지 외에는 다. 아니면 비읍번에 주계단이 됐든 주계단과 더 센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 같은 거 이런 거. 면적의 삭신 모든 설명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읍번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가구 세대 간의 경계벽 손대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의 기역 이응과 달리 경계가 되는 경계벽만 얘기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와 가구 사이 경계벽, 다세대라면 세대와 세대 사이 경계벽을 손대는 걸 얘기하는데 숫자 없잖아요. 모든 설명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굳이 여기서도 한 달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사는 쓰는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게 아파트 연립이에요. 근데 아파트 연립은 없어요, 여기. 아파트 연립이 아니고 요거보다 작은 다세대라든지 단독에 속하는 다가구 정도가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은 상대적으로 큰 것이라 여기에 해당되면은 비록 허가 신고라는 통제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파트 연립은 큰 것이라 경계벽 손대는 건 아예 못한다 이렇게 보세요. 못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도 없다, 대선에도 없다. 여기 없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요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주로 문제 낼 때는 이제 아까 숫자랑 관련해 갖고 문제 낼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따질 때 그 종종 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별표 2개나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벽의 마감 재료를 10제곱미터 해체했다 그러면 외벽의 마감 재료 10제곱미터 해체했다. 대수선입니다. 해체잖아. 해체잖아. 면적에 상관없이. 만약에 10제곱미터 변경했다 그러면 30 이상은 되어야 대선인데 10이니까 30 이상이 아니죠? 대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틀을 지죠? 여기 있네. 지붕틀을 한 개 증설했다. 증설이니까 대선입니다. 한 개라도. 한 개 수선했다 그러면 대수선 아니죠. 3개 이상은 돼야 돼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4개 보지만 5가지만. 그런데 이거를 난이도를 혹시 높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 지붕틀 제가 한 개 증설했다면 대선에 속한다고 했는데 지붕틀 한 개 증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개를 증설하면서 연면적이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그러면 한 개 증설이니까 그건 대선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배웠죠? 그런데 연면적이 늘어났다는 표현도 같이 있잖아. 그럼 기존호출이 있는 상태에서 연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증축도 되는 거예요. 증축도. 이게 바로 증축도 되면서 대손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건 대손으로 봐서는 안 돼요. 뭐로 봐야 돼? 증축이 아까워서는 안 되랬잖아요. 같이 섞였으면 증축이라고 봐요. 이게. 거기까지.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나옵니다. 용도 변경. 자, 우리 용도 변경이 이제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의 쓰임새가 29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오르골들에 살짝 붙일 것이고, 지금은 역시 기본 틀만 좀 잡으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건축의 주용도는
9가지로 나눠지는데 29가지 주용도로 있는데 이 주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주용도 29가지를 다시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서 9개 시설물이 9개 시설 군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해야 이제 용도병에 대한 허가 신고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대충하고 요거는 좀 더 정확하게 일단 이걸 어떻게 다 해? 25. 왜 그래 29가지 할 때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틀에서는 지금은 항상 주용도를 나눌 때는 주택과 주택 아닌 걸로 크게 둘로만 나눕니다. 주택과 주택 아닌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주택이라면 항상 구조에 따라서 둘로 항상 나눠지는 거.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주택이 아닌 시설 중에서는 주택 아닌 시설 중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근린 생활시설, 근린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생활에 필요한 근린 생활시설, 가까이 생활시설이 필요하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설이에요. 이웃하고 있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라. 그러면 근생이 아닌 나머지를 다 기타 그냥 전문화된 시설에 놓읍시다. 이건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니까 저 전문시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근생이 1종, 2종 나눠진다 그랬어요. 1종, 2종. 우리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수적인 게 1종 근생, 1종 근생. 2종 근생이라면 조그만 것이지만 1종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있으면 편한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25가지에서 29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단독주택에 속하는 소용도 4가지, 공동에 속하는 소용도 4가지. 요 정도는 숫자까지도 항상 하셨고 제가 일요일 때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서는 이름만 가지고 느낌 잡는 선에서 그냥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월들에게 완성본이 나오더라도 여기 27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느낌 잡되 헷갈리기 쉬운 것 위주로만 좀 더 추가해야지 이거를 세밀하게 볼 수는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거. 어느 이름에 속하는데 그 이름일 것 같은데 거기에 속할 것 같은데 다른 거에 속하는 뭐 이 정도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단독주택 요거는 그만 숫자도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자, 우리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죠. 그냥 단독이 좁은 의미의 단독이고 이게 제일 좁은 의미의 단독이고요. 다중주택, 다가구, 여러 가구와 사는 다가구, 그리고 공관 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공동이라면 아파트요, 연립, 다세대, 여러 세대, 다세대, 기숙사까지 이렇게 4가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류부터 처음 하시면 헷갈리지 말고요. 이 중에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 아파트, 연립, 여러 세대가 사는 다세대라면 이게 당연히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 구조상 분류라고 하는 건데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요거 단독은 구분 소유가 안 돼. 구분 소유가. 그러니까 다 가구 여러 가구가 모여 살더라도 이 사는 부분별로 구분하여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가 가능한 구조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제 생활해 하면서 그죠? 공동으로 쓸 건 쓰고 전용으로 쓸 건 쓰고 이런 구조거든요. 공동주택이.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가 공동이라는 건 3살짜리도 안 됐어요. 3살짜리도. 그러니까 기숙사까지 이제 건축부정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랑 헷갈리기 쉬운 게 다가구라 그랬잖아요. 다가구. 네? 이게 나중에 보면 하숙집이고 공간 관사니까 당연히 단독인데 여기랑 헷갈리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모여 살지만 다세대랑 사실 이 외견상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 그죠? 여러 사도 모여서 여러 가구. 여기서도 뭐 세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가 안 돼요. 한 사람이 통째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줄 수밖에 없겠죠. 네. 다른 개념이 완전히 이게 단독이고 공동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지만 헷갈리기 싫다 그러면 요거만 해도 확실히 구별한다면 이 가구 아닌 그냥 장롱 소파 같은 가구라는 말로 그 가구 아니지만 해석을 하시면은 아무리 단독에도 가구 달랑 가구 하나 가지고 사는 가구는 단독은 없다. 적어도 복수 가구가 있겠죠. 복수 여러 가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장롱 소파 같은 가구 그 가구 아니지만 단독에도 가구는 많다. 단독에 뭐 그렇게 제가 헷갈릴까 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말을 찾아야 되나? 이 다가구를 소개할 때. 참 이거 그 가구 안에 엉뚱한 가구로 얘기하는데도 참 이게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러면 아주 괜히 얘기했다 싶은 생각이 항상 들게 이거야. 아주. 예? 그런데도 가구 많다. 자, 일단 요거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자, 아파트는 무조건 주택으로 쓰이는 주소가 5계층 이상은 무조건 아파트입니다. 연립과 다세대는 아파트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4계층 이하가 연립 다세대 공통점의 주택으로 쓰는 주소 4계층 이하고, 여기는 면적 크기에 따라서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4계층 이하라면 연립이요,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계층 이하라면 다세대라고 합니다. 다가구라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계층 이하를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게 3계층 이하고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이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다가구라고 합니다. 다중이라면 330제곱미터 이하고 3계층 이하예요. 3계층 이하입니다. 숫자에서는 이 정도만 숫자는. 물론 이제 기숙사도 이제 50% 이상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일단 이런 비슷한 숫자를 한번 비교해보면 다 몇 계층 몇 계층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몇 계층? 몇 층이 아니고 몇 개층을 쓴다고. 몇 층 하면 그 건축물 자체가 몇 층이냐 몇 층이냐는 얘기예요. 근데 몇 개가 들어가면은 그 건물 중에서도 어느 용도로 몇 개 층을 쓰냐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용도만 따져서 몇 개 층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래요.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가 5계층 이상이 다 아파트예요. 5계층 이상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아파트만 짓는다면 다 주거용으로 쓰니까, 그죠? 그래서 아파트만 지을 때 제일 작은 아파트가 법적으로 5층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5계층은 최소 쓰는 것이라. 그것이 안 되면 아파트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5계층 이상이 다 아파트가 돼요. 물론 이건 주택으로 지었을 때만 5층짜리가 아파트가 되는 것이지. 저 상복합으로 지었다 그럼 만약에 8층짜리로 지었더라도 주택으로 4계층을 쓰고 나머지 4계층은 주택 외의 상가로 쓴다면 아파트 아니죠. 그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 계산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몇 계층 개념. 하여튼 아파트가 5계층 제일 유명하고 5계층 이상. 그럼 아파트가 아닌 게 연립 다세대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안 되는 거. 4계층 이하를 연립 다세대라고. 이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는 면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5계층 이상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른 분류거든요. 그런데 같은 4계층이야 연립다세대인데 연립다세대는 면적 크기에 따라 연립이 더 넓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면적 따질 때도 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따지는 거예요. 주택에서는 다른 면적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한 개 동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200평이잖아 평수로 요걸 초과하면서 4계층 이하 보다 큰 연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하이고 4계층이가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세대랑 비슷한 다가구에서는 면적이 660 이하는 다세대랑 똑같죠? 그런데 주택으로 쓰는 준수가 3계층이에요.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니까 3계층까지, 2계층, 1계층까지. 그 점에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둘이 겹칠 수는 있죠. 하여튼 단독에 속하는 것 중에 뭐 4계층 될 수도 없어. 다 3계층이하고 19세대 이하 2호권까지 다 같이 이걸 다가구로 하는데 이건 단독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공동이 아니고요. 다중주택이 요것만 다중만을 자자 무리중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사는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숙집 같은 게 다중주택이에요. 단독이잖아. 단독인데 그 하숙집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만 다 삼자네. 3계층은 당연한데 면적도 다른 건 620 이하 초과냐 따지만 요것만 330 다 3자밖에 없어. 3. 이 정도 숫자는 최소해야 되고요. 들어갑니다. 이거부터. 자,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4가지가 있잖아요. 단독, 저번임의 단독주택이고요. 나번에 다중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학생이나 직장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어야 돼요. 원래 우리 공법 전체에서 독립된 주거 형태로 얘기할 때는 항상 2가지를 필수라고 합니다. 독립적으로는 살아야 돼.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실 부엌이 필수예요. 원래. 부엌이 있어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밥을 해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욕실도 있어야 돼. 욕실도 먹기만 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래서 욕실과 부엌, 뭐 취사시설 마찬가지, 용어 상관없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데요. 안에 하숙집이 무슨 독립된 주거 형태입니까? 방에서 잠만 자고 나와서 같이 이제 차려 밥 먹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그러기 때문에 옛날 초기에는 아예 방별로 욕실이든 취사시설 다 안 됐어. 근데 나중에 개정돼서 욕실은 방별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취사시설 마저 된다라면 그때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취사시설은 설치를 못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숫자는 아까 얘기한 거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만 따지면 똑같은데 이것이 330 이하이고 역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 따지는 거 똑같은데 지하층 빼주는 것은 지하층 설치 장려율이 지하층은 여러 군데서 이제 빼주는 혜택을 줍니다. 계산 안 하고. 하여튼 지하층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야. 330이야. 3계층이야. 다중주택이야. 단독에 속하는 다중. 다가구 보세요. 다가구. 주의하시라고 일본은 밑으로 권했잖아. 다가구는.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독을 전제로 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잖아. 3계층 이하고. 동그라미 2번에 면적은 610 이하고 세대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이 요건 다 갔어요. 다 가고. 그리고 관사, 공적으로 쓰는 관사. 이건 단독이죠. 뭐 당연히 그냥. 자, 그리고 공동 보시면, 넘겨보시면 공동주택 보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넷을 얘기합니다.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계층 이상. 근데 연립 다세대 보면 둘 다 공동점은 4계층이 한데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느냐 이하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기숙사도 공동에 들어가는데 기숙사 개념은 별도로 보시면 기숙사는 학교나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해서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세가 전체 50% 이상 학생 복지주택 이런 거 포함해서 기숙사 여긴 들어갑니다. 옛날에 기숙사면 100%가 다 호실의 100%가 다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해야만 됐었어요. 잠만 자고 같이 기숙사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해서 100%일 텐데 나중에 여기 완화돼서 공동 취사시설 이용자들과 100%일 필요 없고 전체의 50% 이상 반 이상 된다는 거. 반 이상 나중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숙사를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 공동 취사를 이용해도 옛날 기숙사 형태를 최소 반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반은 독립된 주거 형태로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거 분양하기 쉽네, 그죠? 독립된 주거 형태니까 할까? 공동이니까 또 분양할 수 있잖아. 그렇게. 그럼 설치가 좀 더 용이해지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냥 학생 복지주택 이런 것도 다 기숙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괜히 복지라고 해서는 아직 또 노유자 시설가 아니고 학생 복지주택은 다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요. 자, 오전이가 아니고 1, 2월에도 한 이 정도로. 근데 나머지 시설 중에서 3번, 4번,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것들,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다 숫자 무시할 거예요. 헷갈리기 쉬운 것만 정리할 겁니다. 특히 그래도 1, 2종 근생은 좀 느낌 잡아주시는 게 더 의미가 있잖아, 그죠? 근생이라.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동네 슈퍼 같은 거. 여기선 가번에 1000 미만 이런 거,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1000 미만 이렇게 이런 숫자 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품 등의 소매점 같은 거 작은 것이 이거 없으면 우리 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마다 있는 슈퍼 같은 거 1종 근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크다 1000을 넘어선다 그러면 그때는 2종도 아니죠. 2종도 근생 중에 하나니까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어요. 근생이 된다니까요. 소매점이 크다 그러면 그거는 전문시설은 백화점 같은 거 판매시설이 들어가요. 나중에. 작은 거를 얘기합니다. 뭐 우리 치료하는 것 중에서 뭐 요새 의원, 한의원 뭐 이런 것들은 작으면서 생활에 필수 아닙니까? 일종 근생에 들어가는데 이게 동물을 치료한다.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사람 치료하는 기초시설인 의원, 한의원보다는 동물 치료하는 게 당연히 순서는 떨어진다고는
이중건생에 들어가죠. 이중건생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람 치료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규모가 크다. 병원, 종합병원 이 정도가 되면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거 전문시설에 의료시설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노래 연습장이다. 그러면은 노래 연습장을 전문시설로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쉽게 가서 노래 연습하는 데인데 동네마다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종이죠, 이종. 꼭 노래 해야지만 살아가는 거 아니고 작은 시설인데 즐겁고 요새 노래방도 참 장사 안 될 거예요,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볼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다른 거 이름은 봐야 되잖아요. 이름은 봐야죠. 느낌 잡으려고. 자, 이제 5번부터 나오는 게 손 그 전문 시설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차릴 그 목표라는 거 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 그 정도만 한번 살짝 그냥 지나기 좀 아쉬우니까 볼까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아예 큰 거는 나중에 전문시설은 업무시설에 들어가요. 업무시설에. 근데 이제 작은 것 중에서 옛날에 초기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같은 것이 필수로는 안 봤어요. 작다래도. 왜 본인이 그냥 개인으로 가서 거래해도 되니까. 근데 중개사무소 전문가를 이용하면 편하다고 봐서 작은 것이 이종건생에만 들어갔다고. 일정처럼 필수로 안 봤어요. 근데 나중에 개정돼서 중개사무소 중에서도 그런 숫자는 제가 잘 안 한다는데 이게 여기다 관련돼 있으니까 30 미만인 경우만. 30 미만이면 33제곱미터가 약 10평이니까요. 한 9평 남짓 최대 치면 그 정도? 작은 거? 아주 작은 것은 이제 필수로 봐요. 공중에서 많이 늘면서 그건 필수로 본단 말이에요. 일정건생으로 봐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일정건생에 속하는 것 중에서 3번 일정건생 중에서 4번이 중개사무소 나오잖아. 그죠? 30 미만이 일종이지.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이종건생 중에서 마번 보시면은 중개사무소로서 500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500 미만. 근데 500 미만인데 일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니까 결국 부동산 중개사무소만 따져보면은 9평 남짓한 30제곱미터 미만이 일종, 30 이상 500 미만이 이종. 큰 세계에 속하는 것은 그래요. 크면 아예 업무시설이고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5번부터가 전문시설인데 이름만, 문화 및 집회시설, 각종 문화랑 관련된 거, 사람 많이 모는 집회랑 관련된 이런 전문시설을 얘기해.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큰 거 이런 것들 문화집회에 들어갑니다. 종교시설이 종교 전문시설이에요. 교회 성당 사찰 큰 거. 교회 성당 사찰도 작으면 이종건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전문시설은 큰 걸 전제로 하죠. 판매시설. 판매 전문시설을 얘기합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런 큰 시장들, 큰 소매점. 운수시설의 각종 터미널, 운수시설 각종 터미널.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이게 이제 병원 같은 큰 전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인지 교육연구에 관련된 전문시설이죠. 유치원부터 학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교육연구시설에. 노유자 시설인 노자와 유자를 위한 시설이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시설은 노유자예요. 나이 너무 들어서 나이가 너무 적어서 혼자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이 청소년 수련에 이용하는 시설이 수련 시설이에요. 수련 시설. 청소년 수련에 이용되는. 그리고 운동시설이 운동 전문적으로 운동 큰 시설, 운동시설 체육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헬스장도 여기 들어가죠. 그죠? 업무시설이라면 이게 업무 전문시설. 공공업무, 일반 업무 나눠지는. 숙박시설이 숙박, 호텔, 모텔 이런 것들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이 즐거움을 주는 게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 그래서 유흥주점 춤추고 하는데 이런 데가 다 위락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29가지 용도 중에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제일 많이 통제를 받는 게 위락시설이고 그 다음에 통제를 받는 게 숙박시설. 나중에 살짝 활용을 하잖아. 그죠?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통제를 많이 받는 시설로 유명하고 공장이 이제 물건 제조하는 그 공장. 창고는 업을 하는 큰 창고 같은 거, 전문시설 창고, 여러 가지 물류 보관 창고 많잖아요.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래서 위험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거 모아놓은 전문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된 거 모아놨고요. 동물, 식물 관련시설이 동물과 식물에 관련된 거, 동물, 식물 직접 기르고 재배하고 나중에 잡아먹는, 잡고, 이게 다 동식물 관련시설에 들어갑니다. 자원순환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관련돼 있는 것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이런 게 다 자원이 재활용을 통해서 순환되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정 및 군사들이 교정과 군사 합친 거예요. 교도소 같은 교사원, 교정과 군사 합친 거. 방송통신에 관련돼 있는 게 방송통신시설이에요. 발전이 전기 일으키는 게 발전시설이요. 묘지 관련해서 묘지에 관련된 거 다 많았어요. 화장장, 봉안당 이런 거 묘지. 관광휴게시설이 관광휴게랑 관련돼 있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이런 거, 자동차 극장 같은 거 관광용입니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장 같이 들어가는 거 장례시설. 야영장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아는 야영장시설 이런 거 있어요. 여기까지가 29가지인데 주로 나머지는 이름 읽어봤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한다고 했죠. 자, 방가래 이번에 영도병역 시설군 보세요. 영도병역 시설군 넘기시면 나오는 거. 무려 별표를 3개나 해놨잖아. 2번부터 7번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래서 아까 배웠던 29가지 주요 용도를 다시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서 9개 종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순서까지 하세요. 순서까지. 거기는 제가 이미 새까맣게 해놓은 거는 이제 두 문자 따라고 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체크해 드릴 것도 없네. 이미 새까맣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에 기억하신 분들 그대로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9개 시설군이다. 그러면 좀 이따가 이거 지우고 있잖아 지금. 자 이제 위험성이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순서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문자 단계 있죠? 새까맣게 돼 있는 거.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더 이렇게만 제가 체크를 해놨잖아요.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은 근린주거 밖에서 하라.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 공인중개사 교육이라 그랬어요. 영업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영업에 대한 교육. 우리가 공인중개사 교육이 영업에 대한 교육이죠. 부동산 영업에 대한. 그런데 이 수많은 영업 중에서도 무엇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업에 대한 교육이냐? 부동산 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업에 대한 교육이니까 딱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은, 공인중개사 교육은 어디서 하느냐? 야외에서 교육하는 게 참 부동산 성격에 맞을 것이다. 옆에 있는 집, 옆집 근린주거, 옆에 있는 집 밖에서 하라. 옆집 밖에서 야외 교육을 얘기합니다. 근린주거 밖에서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이 이름을 알아야 29가지 뭐가 속한지를 대충 보시고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교복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교복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그래서 교육복지, 주거 업무 요 말까지는 써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추가해 놓으라는 거죠. 이름을 알으면 그만큼 여기 들어간 걸 외우는 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는 써놓고 하나하나 보시면 자동차 관련 시설에 요거는 자동차 관련해서 아까 유형들 중에 요거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 끼면 열 것도 없고 산업 등에 속하는 것이 제일 많아서 제가 요거까지 두 음자로 떴던 거예요. 다른 거는 이름들은 느낌 잡아보실 때 헷갈리신 거 조금만 밑줄 긋은 거 위주로 정리만 하시면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무조건 외우기 너무 많으니까. 운창공위 자묘 장례 이렇게 새까맣게 돼 있네. 운창공위 자묘 장례 산업 등에 속하는 것만요. 그래서 운창공위 자묘에 장례 지낸다. 어디에 장례 지내냐? 자묘, 자당의 묘, 어머니 묘라고 했어요. 자묘에 장례 지낸다. 그 자묘가 어디 위에 존재하는 자묘냐? 창공, 그것도 어떤 창공? 구름, 운자,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창공. 푸른 하늘이 창공이잖아. 운창공,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창공 위에 자묘에 장례 지낸다. 하늘장, 하늘장 하라고 했잖아요. 하늘장, 운창공이 자묘에 장례 지낸다. 내가 항상 두 번째는 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운창공이 자묘 했는데 자 해놓고 자동차 관련해서 착각하시면 또 안 되잖아. 그지? 자동차 관련해서는 1번 자동차 관련해서 보내실까? 이거는 자원순환 관련이잖아. 그죠? 원창의 자묘 장례.
그리고 전기통신은 이름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전기로서 발전시설 들어가고 통신으로서 방송수신 둘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름은 그대로 녹음돼요. 문화집회로는 각종 문화집회니까 각종 문화랑 관련된 사실 집회가 많은 사람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름끼리 어떤 문화를 추구하는 이게 문화집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것들이 당연히 아까 주요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이건 당연히 들어가고 이게 전체적인 문화에 관련된 것이라면 종교, 위락, 관광시설 특히 종교시설, 관광시설은 그냥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문화 및 시설은 뻔하고 여러분 종교시설 두고 독특한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종교인들 집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종교 문화를 추구하는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 역시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지에 집회 모이는 걸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 독특한 관광 문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문화, 기업번, 종교문화, 관광문화 그리고 디귿번 밑줄 거는 거 따라 주의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느낌 잡되 위락시설이 여기 들어갑니다. 요 위락시설과 그 밑에 영업시설을 속하는 숙박시설도 주의하라고 쓰는 건데 예전에는 제일 위험성 있는 위락 숙박시설이 맨 위에 존재했었죠. 일본에 옛날에는 그러다가 9개 시설로 바뀌면서 위락은 문화집회시설에 숙박은 영업시설군으로 바뀐 부분이라 특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락, 노는 문화. 우리나라 노는 문화 상당히 다르잖아요. 위락시설, 위락문화. 노는 문화, 위락문화. 숙박 영업한다. 숙박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위락은 문화다. 위락. 그리고 영업시설군의 영업에 관련된 거 다 모아놨으니까 판매시설이 대표적인 영업이 될 수밖에 없고 운동시설도 각종 헬스장 큰 거 운동시설 요새 운동시설도 참 걱정해요. 그죠? 응? 요새 누가 여기 가겠습니까? 운동시설을 특히 운동시설 여기 근생이 아니고 운동시설 작은 것은 이중근생이 돼요. 여기 운동시설 정도면 이제 큰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거 참 크게 하니까 임대료 엄청날 것 같은데 요새 참 텅텅 비었을 거야 아마 운동시설. 그리고 숙박 영업한다 이건 따로 제가 기억하시라 그랬고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이종근생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종근생에 속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권 7번에 1, 2종근생이 원래 여기 다 들어가야 돼. 그게 근린생활시설권 아닙니까? 그런데 다중생활시설이요. 옛날에 고시원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는데 요게 규모가 작으면 이종근생이고 규모가 크면은 숙박시설로서 원래 숙박에 들어가는 거. 규모가 클 때는 작아야 이종근생인데 요것도 고시원 강화될 때 고시원 통제를 강화할 때 옛날엔 모든 1, 2종근생이 다 근생에 속했는데요. 다중생활시설만큼은 2종근생에 속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군이 아니고 그보다 2단계 위험성이 높은 영업시설군으로 요게 그 당시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생이 2종근생에 속하는 것이 이게 유일합니다. 이 다중생활시설이 만약에 크다. 2종근생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숙박시설로서 통제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만큼은 규모가 크든 작든 다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면 거의 다 돼서. 자, 우리 교육과 복지, 교육과 복지하면 교육과 복지 관련된 거 다 모아놓으면 돼. 그러면 기업번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이잖아요. 수련시설이 청소년 교육에 청소년 교육에 특화된 거 수련시설. 그 야영장도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이거 싸게 이용하는 것이라 청소년 성장에 도움이 된다. 싸게 여행 다니면서 야영장. 이게 청소년 교육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복지랑 관련된 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의료시설은 의료복지 차원이고 의료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노유자는 원래 복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 의료시설 진짜 우리나라 세계 최고라 그랬잖아. 세계 최고. 의료시설. 야,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신 분 아시겠지만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치료받은 사람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다 안 돼 있잖아. 민영 의료보험은 돼 있어도 비쌉니다. 혜택은 적고 우리처럼 국가 의료보험이 아니잖아. 미국 그거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잖아. 못하잖아. 너무 커서. 의료보험 안 들은 사람은 거의 치료 제대로 못 받아요. 거기에 치료한 사람이 4천만 원대 치료비가. 그래갖고 앞으로 10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될 것 같다는데 큰일이라고. 그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4천만 원 정도라고 딱 나왔는데 정확히는 4,300 얼마 이렇게 나왔더라고, 치료비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치료를 받은 사람은 41,500원인가 이렇게 했잖아. 18일인가 그렇게 입원하고 나서도. 원래 거기는 의료보험상으로 우리는 700 얼마래요. 그래도 엄청 차이가 나잖아. 4,500보다는. 700 얼마인데 그 중에서 100 정도를 본인 부담으로 원래 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해서 제 성격으로 나라에서 해주는 것 때문에 한 41,500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나는 4천 얼마, 여기는 4만 원. 예, 엄청난 이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감기 같은 거 좀 일반 감기 안 가도 될 감기도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다 가잖아, 병원에. 미국이면 웬만하면 참아야 돼요. 워낙 비싸. 자,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면 교육과 복지고 근생에 1, 2종 근생 들어가고요. 주거 업무? 주거 업무잖아. 주거로서 단독 공동체 들어가고 업무랑 관련되는 업무와 교정군사가 또 공공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비슷하게 들어가 있잖아. 제일 위험성이 떨어지는 그 밖의 시설군에 들어가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동식물 관련설입니다. 동식물 관련설은 동물과 식물이 직접 주로 있는 곳이라 위험성이 제일 떨어진다고 봐요. 뭐 인간이 뭐 문제지 동식물 관련설이 제일 위험성이 없습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그 밖에 들어가고. 자, 여기서 이제 3, 4번을 주로 하면 되겠죠. 그죠? 5, 6번은 추가로 더 하는 건 뭐 좀 나중에 하더라도. 자, 이것까지는 했던 거예요. 다. 용도를 바꾸고자 할 때 아까 대상 행위 중에서 건축이나 대수는 오늘 못 나가지만 건축 대수는 이제 별도로 묶어서 건축허가 신고를 통해서 다룬단 말이에요. 용도 변경만큼은 별도로 이 규정에 따라 따로 합니다. 물론 용도 변경 허가 신고를 누구에게 하는지는 다 시장허수구청장은 똑같다 그랬고요.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그보다 상위로 위로 올라가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느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 그보다 위의 시설군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위험성이 정대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면 위험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신고. 이게 유명한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 구별하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느 주용도에 속해서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를 보고 다른 바꾸고자 하는 시설이 역시 어느 주용도에 속해서 어느 시설군에 들어가는 걸 봐야 허가 신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허가 신고라고 했는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인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운수시설에서 창고로 이렇게 바꾼다. 운창고에. 그렇다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같은 산업 등 시설군 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인다면 허가 신고는 필요 없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위험성 고정이라. 그 대신 이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그 건축물의 주용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허가 신고 대상이면은 허가 신고를 시장허수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허수구청장이 본인이 바뀌는 걸 스스로 절차를 통해서 알고 대장을 바꿔주면 돼. 대장은 시장허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대장이니까. 그런데 허가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면은 시장 등이 알고 싶어도 못 알기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바꿔야 되니까 용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같은 시설군은 대장 변경 신청이지만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같은 주용도 내에서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 같은 산업 그 공장 내에서 움직인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은 주용도는 그대로거든요. 주용도가 대장에 표시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 2종 근생이라면 주용도는 서로 다르죠. 1종 근생, 2종 근생 따르니까 다르지만 요거는 비교적 작은 1, 2종 근생 간에 바뀌는 것이라 요거까지도 변경 신청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문에 따라 시장허수구청장의 허가 신고 허가 대상이 하위에서 상위로 신고는 상위에서 하위로 판가로 4번까지 한 거예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허수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을 신청해야 되지만 같은 시설군 내에서 다만 또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같은 주용도에 속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변경
또는 주용도는 달라도 1, 2종 근생 상호 간의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변경 시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적용 대상 지역부터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 지역부터. 자, 마치겠습니다.